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보겠습니다. 거기 155페이지 보시니까 아래에서 10번째 줄 보시니까 강제성 여부와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다 해갖고 여기 이제 프린트가 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렇게 평가는 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것도 하나 이렇게 맨 먼저 자 필수적 평가다. 필수적 평가. 자 얘는요 임의적 평가다 이렇게 합니다. 임의적 평가. 필수적 평가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 이런 걸요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임의적 평가다 해줍니다. 먼저 필수적 평가는 여기 볼게요. 요 위에 이렇게 얘도 요 아래에 자, 맨 먼저 거기 토지 수용을 위한 평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려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요때는 반드시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법원에서 나중에 이제 이 법원에 가시면 경매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가 있을 텐데 요때 이제 경매로 나온 물건이죠. 요거는 평가사가 반드시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요 평가해 놓은 가격이 최저 매수 가격 이렇게 합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가장 많이 써낸 사람 있죠? 투표함처럼 된 게다가 가장 많이 써낸 사람이 이제 사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부과를 위한 평가다 해서 아까 같이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평가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필수적 평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평가는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24억에 나왔습니다. 팔려고 나온 가격이. 이거 너무 비싸 보여요. 그래서 그 평가사 시켜서 돈 주고서 평가해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한 25억대입니다. 근데 요거는 24억밖에 안 나왔죠. 그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살려고 하겠네요. 그죠?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거기 보시니까 담보부동산의 평가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상가를 100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100억 정도 되는 상가를 은행에다가 담보 잡히면서 돈을 빌려달랍니다. 한 10억만 빌려달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서 10억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거 굳이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뭐 그냥 빌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전당포가 있는데 금이 한 10톤 정도 10톤 너무 크네요. 10kg 정도 되는 금을 가지고 오면서 5만 원만 빌려달라면 그냥 빌려주면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근데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서 90억을 빌려달랍니다. 90억. 요거 나중에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요때는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임의적 평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부인을 배우자 이렇게 할게요. 배우자,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유언장에다가 딱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남, 너는 그 제주도에 있는 임야, 목장하고 합쳐서 200억 정도 되는데 요거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녀,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한 160억 정도 되는데 요거 네가 가져가라. 돈 좀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차남, 너는 평생을 내 속만 썩였으니까 아무것도 안 주기는 그러니까 내가 버리려고 하는 티코 하나 있는데 장난감으로 그거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정해놓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굳이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유언장도 없이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상속이 진행되는데, 자,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라든가 이런 걸 직계 비속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있으면 이 사람도 1순위입니다. 얘들이 먼저 봤는데, 이게 법정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 사람이 1.5를 가져가고 나머지 1대1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면 일단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평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갔으면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뭐 변호사 시켜서 하든 어쨌거나 평가를 하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의무의적 평가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의무의적 평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수적 평가는 전부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공익 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얘네들은요 사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상속재산 나눠 가지려고 아니면 돈 빌리려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사익 목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공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부동산 이렇게 평가해라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요 법정 평가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자 먼저 공익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떤 형태로 뭐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나중에 감정평가사가 뭐 잘못 같은 거 하게 되면 벌금이라든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각종 뭐 절차라든가 규정 같은 거 아니면 행정벌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규정해 놓고 있는 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감정평가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규정 같은 거 있죠. 세세한 절차 이런 걸 두고 있습니다. 이걸요 감정평가 규칙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감정평가 규칙을 줄여서 지금부터 깜찍하게 뭐라고요? 감칙해줍니다. 뭐라고요? 감칙. 깜찍하게 뭐라고요? 감칙이다. 이렇게. 자, 감칙이라는 표현을 가끔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다 해서 자, 내가 어떤 그 땅을 갖고 있는데 현재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밭전자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요걸 평가하는 방법은 자, 맨 먼저 이 밭인 상태 그대로 평가해 볼 수도 있네요. 밭인 상태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요 현황 평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황 평가. 그다음에 만약에 얘가 현재는 밭인데 대로 바뀐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대라는 게 뭐냐면 지목이 대란 얘기죠. 요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로 바뀐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요거는 지금 당장 바뀐 거예요? 아직 바뀐 건 아니에요? 바뀐 건 아니죠. 다만 만약에 바뀔 걸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를 상정해서 평가하는 거. 이걸요 조건부 평가다 해줍니다. 조건부 평가. 자, 세 번째는 밭은 밭인데 2022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해 보는 거를요 기한부 평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밭은 밭인데 2005년 3월 31일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요 소급 평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소급 평가. 그러면 자 실무적으로 어떤 형태로 주로 이제 평가할 때 이런 걸 많이 쓰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땅이 있는데 현재 그린벨트로 현재 묶여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평가해 볼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현황 평가다 해줍니다. 현황 평가. 근데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린벨트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죠. 이걸요 조건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다만 해제가 될 거로 상정해서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걸요 자 조건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한부 평가는 보통 어떤 경우에 주로 평가하냐면 어떤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쟁 나지 않는 이상은 뭐 2, 3년 후에는 건물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완공 시점에서의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평가하는 걸요 기한부
소급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급평가는 보통 소송이 진행됐을 때, 그때 이제 과거의 특정 일자를 가지고서 그 시점에서 너 어느 정도를 보상해줘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요? 이걸 소급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다른 거는 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조건부 평가라는 것은 일종의 그린벨트가 해제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를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한 자가 있다면 얘네들은 나중에 해제가 안 되면, 해제가 될 거라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크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은 조건부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 맨 먼저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는 게 실현이 좀 가능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뭐가 높으라고요?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 지역의 특성상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는 게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주변 상황을 봤을 때 해제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법에서는 이 지역은 100년 동안은 절대 그린벨트로 해제를 못 시키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평가하면 돼야 한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제될 거라는 게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조건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을 줄여서 뭐라고요? 감칙이라 하는데, 얘네들은 물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냐면 개별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별평가라는 게 물건마다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몇 가지 좀 조건이 좀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2개 이상의 대상 물건. 몇 개라고요?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물건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부동산입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지만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따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요,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만 따로 팔 수도 있고 토지만 따로 팔 수도 있는 겁니다. 따로 부동산이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복합 부동산이다. 2개 이상 부동산이 붙어 있는 걸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인데, 얘네들 거래할 때는 건물만 따로 팔고 이런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그리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가치 형성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조냐, 벽돌조냐, 1층짜리냐, 100층짜리냐, 1년밖에 안 됐냐, 50년 된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토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 토지가 서울의 강남에 있는 땅이냐, 남양주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 부산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 시골에 있는 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 형성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뗄래야. 그러니까 따로 평가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따로 평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통째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통째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일괄 평가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제곱미터당 혹은 평을 쓰면 안 되지만 어쨌거나 요즘에는 평당 1,3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건물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 아래에는 뭐가 있다고요? 토지까지 있는 겁니다. 토지 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걸요, 일괄 평가한다 입니다. 뭐라고요? 일괄 평가. 그리고 일괄 평가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걸 부분 평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또 뭐냐면 이것도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은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이 복합 부동산이 있는데 근데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 중에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해서 토지 이 복합 부동산에 있어서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요? 토지 가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부지 상태에서 건부지가 뭐라고요? 건물이 있는 땅 있죠? 건부지 상태에서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부분 평가한다 해주는데 이게 평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겠죠?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토지만의 가치가 얼마냐 평가하는 게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냐면 일단 일괄해서 평가한 다음에 일괄해서 평가하면은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건물 부분을 빼내는 형태, 이런 형태가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부분 평가하고 상대적인 평가 방법이 자, 이 독립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이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거 평가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할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할게요. 자, 얘는 요것도 똑같이 전제 조건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근데 그 중에서 토지만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하라고 할 때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냐. 예를 들어 근데 얘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근데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나지를 가정해서 평가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지를 가정해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독립평가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냥 평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빈 땅인 상태에서 평가해 보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독립평가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거 할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거 뭐라고요? 독립평가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평가하고 용어가 아주 흡사한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요, 구분평가다. 얘는 자, 일단은 이제 한 개의 대상 물건 여기 나와줘야 됩니다. 몇 개라고요? 물건은 한 개인데 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따로따로 평가한 다음에 합쳐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어떤 사람이 큰 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56번지 필지다. 자, 56번지 필지인데 여기 이제 물건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인데 이 부분은 백화점 하는 사람한테 세를 줬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시장 사람들한테 세를 줬어요.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이라도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는 다르겠죠. 그러면 따로 평가한 다음에 합쳐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거를 구분 평가한다 해줍니다.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구분 평가.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좀 헷갈리지만 좀 하다 보면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우리 요 교재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요 교재 있죠? 이렇게. 자, 간단히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나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한 거하고 약간 문제가 많지는 않아서 겹치는 게 많이 있는데 584페이지 보겠습니다. 584페이지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이렇게. 584페이지 찾으셨나요?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예컨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소급평가는 보통 이제 소송이 진행됐을 때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소급평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일괄평가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통째로 일괄해서 평가하는 거 있죠? 이걸요, 일괄평가한다 이겁니다. 4번에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보통 이제 공공용지를 수용하려면 보상금 책정해야 되죠. 이런 경우라든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걸 법정평가다. 마지막으로 구분평가란 일단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숨어 있냐면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숨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두 개 이상의 물건을 일체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할 때 있죠. 이때는 자, 이 부분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구분이 아니라 부분평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독립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부분평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의 가치를 평가할 때를 뭐라고요? 부분평가한다. 아니면요, 뭐 독립평가도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문제 알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시 자, 우리 15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노트 157페이지. 자, 지금부터 부동산의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어지냐,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평가해 보는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어지냐,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걸요, 가치 이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격이나 가치나 뭐 그놈이 그놈 같죠? 네, 그놈이 그놈 같은데, 우리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요걸 구분해서 이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가격을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예컨대 1억짜리 부동산을, 1억짜리 물건을 내가 이제 9천만 원에 구입했다 치자. 9천만 원에 구입했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1억짜리라는 얘기는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이거를 이 가치라는 용어를 써볼게요. 가치. 영어로는 이제 value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가치의 본질이 뭐냐? 그런 얘기 있고요. 가치의 본질이 내가 지나가다가 수박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뭘 구입한다고요? 수박을 구입하는데 왜 돈을 지불하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돈을 그냥 쓸데없이 지불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수박을 구입해서 집에 가서 애들하고 축구하려고 하나요? 축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왜 돈을 지불하려고 하냐면 저녁 때 집에 가서 식구들끼리 삥 둘러 앉아서 깨트려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요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겁니다. 아니겠나요? 다시 할게요. 자, 내가 수박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녁 때 이거를 깨트려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요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감을 다른 말로 효용, 유용성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편익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도 내가 구입하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냥 지불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구입함으로써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장래에 얻을 수 있는 만족감, 편익 있죠. 요거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치라는 것은 장래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겁니다.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현재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거, 이걸 뭐라 할까요? 가치라는 용어 씁니다. 그러면 요거는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의 값이다 이겁니다. 언제 값이라고요? 현재의 값. 그리고 요거는 이 분야에서 이제 평가사, 감정 평가사가 전문가다 이렇게 합니다. 니네들 놀지마 말고 적정히 잘 좀 판단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평가사가 전문가다. 그래, 좋다. 네가 평가한 게 적정한 가치라고 인정해주겠다. 근데 요거를 사기당해서 비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를 교환의 대가로, 자, 실제로 지불한 값,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한 값, 요거를 가격이라는 용어를 써볼게요. 영어로는 price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얼마 지불했다는 얘기죠? 이걸요, 가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무래도 1년 전에 거래했으면 과거인데, 만 10분 전에 거래했다. 요것도 과거는 과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의 값이다. 이렇게 합니다. 과거의 값.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중에 중개사가 전문가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중개 활동 하시게 되면 평가사가 평가한 건 별 관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로부터 거래했던 가격 같은 거 있죠? 요거 취합해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중개하는 거지. 뭐 평가사가 평가한 건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누가 전문가라고요? 중개사가 전문가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가치라는 놈은 자, 이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어떤 토지가 있다. 일단에 토지가 있으면 요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가 평가하냐, 혹은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예컨대 요걸 시장 가치라 해서 극히 정상적인 가치, 요걸로 평가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요, 담보 가치다. 담보가치, 보험가치, 과세가치, 공익가치다, 아니면 장부가치다, 교환가치, 사용가치,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가격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점에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래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하는 거지, 특정 시점에 여러 개의 가격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점에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특정 시점에서는 몇 개라고요?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요거 바로 밑에 보니까, 자, 이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100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좀 비싸게 거래할 때는 103억, 좀 싸게 거래할 때는요, 98억, 이렇게 거래하겠네요. 근데 가치가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억짜리가 100억에 거래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 1억짜리 정도라면, 비싸게 거래할 때는 103억. 죄송합니다. 1억 정도 하면 1억 3천만 원. 싸게 거래할 때는요, 7천만 원. 이렇게 거래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가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가치가 이 정도 된다고 치자. 단기적으로는 이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도 있고, 이제 들쑥날쑥하죠?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통계를 내본다면 거의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는 얘기죠. 평균 냈을 때 통계를 내보면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가치와 거의 근접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 볼게요.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누차했지만, 자,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니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가 발생한 게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가격과 가치를 예전에는 전부 다 막 섞어서, 옛날에는 저 시장 가치가 이제 극히 정상적인 값인데 이거를 정상 가격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험생 입장에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책에서 아니 문제에서 엉뚱한 소리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시장에서 얼마 줬다는 얘기죠. 얼마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것만 가격이고 나머지는 다요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문제라든가 어디서 이게 아직도 교재를 안 바꿔놔서 그렇습니다. 가격이라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원래는 답을 하고요. 가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가치의 특징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는 가격과 가치는 일시적으로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라고요? 거의 일치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보통 이제 부동산 가치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그런 얘기인데,
보통 가치라는 표현도 쓰고 때로는요 임료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임료는 이제 뭐라고요?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빌려주면 임대료 같은 거 받을 수 있죠. 이걸요 임대료 혹은 임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치와 뭐라고요? 임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얘는 가치와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습니다. 뭐와 뭐의 관계라고요? 원본과 과실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원본이 크면 자 과실도 크고 원본이 작으면요 과실도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1년에 임대료는 한 10억 정도는 받아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가치가 1억밖에 안 되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걸 임대료 10억 받으면 안 되겠죠. 1년에 한 1,000만 원밖에 못 받겠네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그 가치가 크면 임료도 크고 가치가 작으면요 임료도 작다. 그러니까 원본이 크면 과실도 크고 원본이 작으면요 과실도 작은 겁니다.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가치를 결정하기보다는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가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 실체가 가치를 결정한다면 얘도 100평이고 얘도 100평이라면 똑같이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물리적 실체가 가치를 결정하기보다는 소유권이라든가 기타 권리, 이익 같은 게 있죠. 이런 게 가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얘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얘는 일반적인 토지라 치자. 그러면 얘보다 얘가 가치가 높겠죠. 얘보다 똑같이 생겼지만 크기는 똑같지만 얘가 가치가 높죠. 왜 높은가 볼게요. 왜 높으냐면 이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세한 권리 이걸요 권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권능.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능,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능, 처분할 수 있는 권능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개발 제한구로 묶여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물도 못 짓게 하죠. 그리고 건물도 못 지으니까 농사만 질 수밖에 없으니까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처분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리라든가 이익에 있어서 내려가거나 처질 수밖에 없죠. 제한될 수밖에 없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가치를 결정하기보다는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이죠. 이런 게 가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 같은 게 존재한다면 각각에 대해서도 이제 가치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동산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소유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전세를 왔다.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가치도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가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있다면 각각에 대해서도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된다. 내가 수박을 구입하면서 1년 뒤에 수박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돼서 미리 사놓고 일어나요? 그런 사람 없겠죠. 그죠? 근데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토지 같은 거 구입할 때는 3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 5년 뒤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것도 다 감안해 가면서 결정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장기적 배려다 해줍니다. 먼 미래도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결정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장기적 배려다. 먼 미래에도 고려해 가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카스맥주가 무슨 사기당했다는 등 금매로 거래했다는 등 아니면요 무슨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당했다는 이런 건 없겠죠. 별로 없겠죠. 근데 이놈의 토지는 툭하면 무슨 사기당했다는 등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을 당했다는 등 금매로 거래했다는 등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런 걸 전부 다 개별적인 동기라든가 특수한 사정 같은 게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자체로서 결정되기보다는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작용이 있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컨대 똑같은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아이파크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은 연도 똑같은데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답니다. 왜 이렇게 비싸고 똑같이 생겼는데 왜 비싸고 싸냐 했더니 얘는 근처에 이렇게 후평역 같은 지하철이 딱 있답니다. 뭐가 있어요? 지하철. 그리고 요거는 요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답니다. 무슨 묘지가 있다고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자체로서 결정된다면 똑같아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부동산 있죠?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작용하에. 그러니까 얘가 더 비쌀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공동묘지 근처가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쾌적하고 하니까. 자, 그런데 살아보세요. 밤마다 귀신 나옵니다. 귀신 나와갖고 자꾸 머리도 잡아당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치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그러면 자, 보는 관점에 따라 가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형태로 평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 평가하냐면, 이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원칙이 있으면 예배가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시장 가치는 또 뭐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지. 반드시 다른 가치로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 가치는 극히 정상적인 값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히 뭐라고요? 정상.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끼리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시장성 있는 부동산을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서 거래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이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라는데, 자, 요거에 여기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요 5가지 정도의 전제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통상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가볍게 좀 암기하세요. 출거 당시통이다. 출거 당시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출거 당시통 한 다음에 일단은 출품 기간이 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5가지 조건 중에.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시장에 내놨을 때 한두 달 내 정도는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동산은 뭐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 가치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른 형태의 가치로 평가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거래의 자연성이다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기라든가 강박, 금매라든가 정부에 의한 강압적 거래 이런 거는 전혀 없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극히 자연스럽게 거래했을 때 있죠. 그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당사자의 정통성이라고 해서 우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자, 예를 들어 아파트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심하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는데 매수자는 모르고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수자는 크게 손해보고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거래하면 안 됩니다.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부동산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뭐라고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이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 그러니까 시장에서 빈번한 거래가 있는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라든가 관공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 빈번한 뭐 거래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 가치로 평가하면 안 되고 다른 가치로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상의 자유 경쟁 시장, 우리 공산주의의 시장이 아니라 폐쇄적인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인 자유 경쟁 시장 있죠. 이런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가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통상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있죠. 이거 뭐라고요? 시장 가치다 이제입니다. 근데 반드시 시장 가치로만 평가해라. 그건 아닙니다. 딱 중간에 박스를 볼게요. 자, 중간에 박스에 시장 가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얼마든지 시장 가치가 아닌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예컨대 뭐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세 같은 거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세 시가 표준에 이런 거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세 기준 시가 이런 거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자,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내가 이제 평가사인데 이 담보 가치가 너무 불안하답니다.
아주 경기 변동도 심하고, 그래서 담보로서의 안정성에 특히 고려해서 평가해달라. 그러면 좀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 통념상 필요라는 경우, 예컨대 이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지들끼리 뭐 무슨 사회 통념상 정하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보험 가치 이런 거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예, 그래, 그 위에 볼게요. 뭐 위에, 그 바로 위에 보시니까, 맨 위에 보시니까 부동산 가치의 종류가 뭐 시장 가치, 담보 가치, 보험 가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죠. 예,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이제 앞자리, 담보 가치 하면, 담보를 설정할 때 정하는 가치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자,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게 투자 가치라는 게 있고, 투자 가치는 나중에 해도 되고, 거기 사용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라고 있죠. 사용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가 있는데, 자, 사용 가치는 어떤 특정 용도로 사용 시 가질 수 있는 어떤 주관적인 가치, 이걸요 사용 가치라는 거고, 교환 가치는 시장에서 매도될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이 교환 가치는 어떤 시장 가치의 요건을 갖췄다기보다는 어떤 주어진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에서 거래했을 때 통상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있죠. 이걸 뭐라고요? 교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볼게요. 어떤 교환 가치하고 사용 가치는 어떤 낡은 선풍기가 있다 치자. 아주 오래된 낡은 선풍기가 요즘에 잘 돌아가죠? 잘 돌아가니까 사용 가치는 높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가 높다고요? 사용 가치는 아주 높을 수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있죠? 사용 가치 높을 수 있는데, 요거 이 고물상에 팔려고 하면 고물상 이거 사가요, 안 사가요? 오히려 돈을 주면서 걔들한테 팔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환 가치는 아주 낮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교환 가치. 이게 무슨 얘기 하겠나요? 근데 어떤 골동품이 있다고 치자. 어떤 골동품이 있냐면 이렇게 생긴 골동품이 있는데,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500년 된 요광입니다. 500년 된 무슨 강이라고요? 요광. 요거 잘 모르시나 본데, 요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화장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 가면 오밤중에 한 100m가 화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화장실 가면은 귀신 나왔습니다. 거기서 위에서 이제 달걀 귀신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갖고서 보통 이제 방마다 이제 요관 같은 거 갖다 놨는데, 여기서 이제 볼일 보고, 요게 아무래도 이제 그 사용 가치는 요즘 쓰는 사람 있어 없어요? 사용 가치는 거의 없겠죠. 그 대신 요거는 500년 정도 됐다면 교환 가치는 상당히 높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인사동에 그 골동품 거기 가면은 아주 많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가시니까 이 한정가치라고 있는데, 한정가치는 또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여기다 백화점을 딱 차리려고 합니다. 백화점 차리려고 하는데, 자, 이 땅을 구입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유독히 안 판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이걸 알박기 한다 해줄게요. 뭐라 그런다고요? 알박기 한다. 그러면 요게 원래는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인데, 이 땅이 없으면 이 백화점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요거 빼고 어떻게 짓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원래는 한 시장 가치가 한 3억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한 10억은 주고서 구입하는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만, 그러니까 백화점 주인하고 갑이라는 사람하고만 국한되어 있는 가치 있죠. 이런 거 한정되어 있는 가치, 이걸요 한정 가치다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일종의 뭐 시장 가치는 아니겠네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시장 가치와 비슷한 용어를 약간 조금 차이를 내서 설명했는데, 지금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 뭐라고요? 똑같다. 다만 소속이 틀리다, 소속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장 가치는 감정평가 규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감정평가 규칙. 그리고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요걸요 적정 가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렛크리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이 최빈 가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거나 전부 다 시장 가치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시장 가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책 보겠습니다. 585페이지. 585페이지에 찾으셨나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85페이지 3번.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이번에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효용을 다른 말로 편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편익에 중점을 두며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거 있죠. 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아무래도 밤마다 뭐가 출현하냐면 바바리가 자꾸 출현한다. 바바리맨 이게 출현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것도 이제 고려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바바리맨 출연하니까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가격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 아니라 가격은 과거의 값. 무슨 가격이라고요?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는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 아니라 현재의 값이다. 아십니다. 현재의 값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는 얘기죠. 다양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자,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오케이.